이금로는요, 사실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유학파 출신의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습니다.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독일 베를린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초초초 엘리트가 1929년 귀국한 뒤 조선어 연구회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유학 생활을 하며 직접 본 유럽의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아일랜드.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모국어인 켈트어 대신에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간판이나 도로 표지가 모두 영어로 표기된 걸 본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우리도 일본어를 쓰겠구나, 우리가 저렇게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심합니다. 귀국하면 모국어를 지키는 일에 평생을 바치겠다. 귀국하면 꼭 조선어 사전을 만들겠다고 다짐합니다. 일제히 감시도 살짝 비켜나 있는 상황. 자, 이 조선어 학기 사전 작업 수월하게 진행됐을까요? 뭐 통치가 감시가 덜하니까. 느슨하니까 조금 더 활발해지지 않았을까요? 하하, 이게 시작부터요, 이 거대한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무슨 문제였을까요? 거대한 문제? 자, 사전을 만들려면 사전에 어떤 말을 넣을지 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선에서 쓰는 말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에 대한 막막함. 와 맞네. 맞네. 게다가 한 가지 뜻의 단어도 지역마다 다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건 뭐라고 하나요? 사투리. 사투리. 그죠? 그래서 당시에는요, 지역마다 쓰는 말이 달라가지고 소통이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사전을 만들려면 전국 8도의 사투리를 모아야 됩니다. 과연 조선어학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학교 선생님들이 많았던 조선어학회 회원들은요, 사투리 수집을 위해서 학생들의 도움을 받기로 합니다. 조선어학회는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여름방학 때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등학교 이상 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죠. 각자 지역에서 쓰는 방언을 수집해 오라는 과제를 냈던 겁니다. 재밌다. 자, 이때 조선어학회에서 수집할 어휘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펴낸 공책이 있는데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잡책. 여기서 이 잡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을 적은 공책을 의미합니다. 와. 금강 캐듯 전국에서 시골말 캐기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으이차, 시골말 캐기, 맞네. 시골말 시골만 캐기. 캐는 거. 와, 자, 재밌다. 그러면 안에 내용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이렇게 단어를 써놓고 이렇게 있네요. 근데 그거를 그 어떻게 하는 거야? 옆에는 그 지방 시골말을 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어떻게 쓰는지. 맞습니다. 아유, 이렇게. 아 근데 너무 잘 숙제를 잘 내주셨다. 그러니까요. 나였으면 너무 잘했다. 재밌게 하고 올 것 같아요. 저도요. 방학 동안에. 그러니까요. 맞죠. 네. 조선어학회는요, 많은 사람이 모인 이런 큰 회의를 여러 번 거친 뒤 1년 9개월 만에 이걸 만들어냅니다.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 바로 조선어학회에서 간행한 표준어 어휘집.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전국 각지에서 제멋대로 쓰이던 우리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표준어를 결정한 겁니다. 1년 9개월 만에. 이 표준어에 이제 드디어 뜻풀이가 더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전 그렇죠. 마무리가 되는 거죠. 사전의 완성을 향해 성큼 다가간 엄청난 업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연구원님, 사실 이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표준말을 정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사전을 내려면은 네. 표기법이 통일이 돼야 돼요. 아, 이젠 또 표기법. 그래서 한글 표기법, 맞춤법을 통일했어요. 거기에 외래어를 통일해야 되겠죠. 그래서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가지고 우리말 사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야. 사전 하나 만들 게 이렇게 어려워요. 아니, 말이 안 나와요. 아니, 왜냐면 그 과정을 저는 하루만 해도 바로 수기 죄송하지만 그만두겠습니다 할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많아 단어가. 맞습니다. 게다가요. 1936년 10월 28일 조선어학회는요. 이 표준말 모음을 발표할 행사까지 개최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의미 깊은 행사의 축사를 맡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그죠? 이 의미 있는 행사에 의미 있는 분이 축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사? 누굴까요? 바로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와. 3.1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직에서 활동했던 안창호. 자, 이런 안창호에게 이금로가 조선어학회 행사의 축사를 부탁했던 겁니다. 조선어학회 회원들은 정말 기대 어린 눈으로 마이크 앞에 선 안창호를 바라봅니다. 조선 민족은 조상으로부터 계승해온 모든 것을 잃고 결국은 국가까지 잃어버렸다. 다만 조선어만은 보유한 상태이므로 이것의 보급 발달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조선어가 조상들이 이렇게 물려주신 거니까 잊지 않고 계속 이렇게 지켜야 된다. 뭐. 그렇죠. 우리 민족에게 남은 것은 조선어뿐이기 때문에 조선어 연구와 보급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조선어학회 회원들에게 감사를 표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조선어학회 회원들 뭉클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순간? 훈훈한 분위기를 깨부수면서 사방에서 달려나온 일제 경찰이 행사를 중단시킵니다. 그날 그 자리에? 네. 축사하는 그 과정에서 말이죠. 일제는 우리 조선말을 말살하는 것이 자신들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학회는 조선말을 유지하려고 했죠.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런데 독립운동가 안창호가 축사를 한다니, 게다가 나라는 빼앗겨도 우리말은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한 것은 일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결국 그동안 학술단체로만 이 조선학회를 바라보던 일제는요, 안창호의 축사 사건 이후에 철저한 감시의 필요성을 느끼고 매서운 눈으로 조선어학회를 주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이고야. 일제에 의해 행사가 중단된 다음 날, 이국로는요, 조선어학회 대표로 종로경찰서에 출두합니다. 일제 형사는요, 잔뜩 격앙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죠. 그대의 사상이 의심스럽다. 독립운동가인 안창호에게 축사를 청하여 불온한 말을 할 기회를 준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처사다. 일제 형사는 이국로를 끈질기게 추궁합니다. 일제 형사의 추궁에 이국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예 당당했을 것 같아요. 내가 한국 사람이고 한글을 공부하는데 너희들이 왜 뭐라고 하느냐?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이국로는요, 잘못된 행동입니다 라고 빕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잘못됐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라고 대일본 제국을 두고
딴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와. 이국노 선생이 그 당시에는 죽는 신용이라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지금 사전을 만들고 있죠. 그렇죠. 일제가 원하는 대로 위장 전술을 써서 이 축사 부분을 슬기롭게 잘 넘어간 겁니다. 본심을 감춘 이극로는요 싹싹 빌면서 조선어학회가 하는 일은 그냥 학문 연구일 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변명 덕분에 일제 형사는요 이극로에게서 일종의 재발 방지 다짐을 받아내고 조선어학회는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대로 조선어학회는 안전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뭐 어느 정도 잘 얘기를 한 것 같고 부드럽게. 음흠. 그럼 바로 조금 느슨해지지 않았을까요? 뭔가 아닙니다. 조선어학회의 위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일제 형사들이 조선어학회 회원들을 감시하면서 매일같이 조선어학회 사무실을 드나들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번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시간을 벌고 네, 있었죠. 조선어학회의 사전 원고는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런데 이런 눈물겨운 노력에도 일제는 조선어학회를 일망타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됩니다. 바로 정태진. 정태진. 이 정태진이란 인물은 조선어학회 회원이었던 겁니다. 아이고야. 이 20여일 동안 계속해서 고문합니다. 결국 20일 동안 이 고문을 받은 이 정태진은 정말 초주검이 됩니다. 계속되는 악독한 고문을 못 이긴 정태진은 결국 일제 형사들이 원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조선어 학회가 독립을 원하는 민족주의 단체요 라고 자백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어 학회의 그 꼬투리를 잡아낸 일제 형사들, 자, 이제 이들이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조선어학회. 그렇죠. 정태진이 잡혀간 지 26일이 지난 1942년 10월 1일. 늘 그랬듯이 조선어학회 회원들은요 막바지에 이른 사전 편찬 작업으로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이나 되어서야 겨우 퇴근하면서 집에 들어선 그때 일제 형사들이 퇴근하는 그들을 갑자기 잡아들인 겁니다. 퇴근할 때 네. 자, 그리고 이때 잡혀간 건요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제의 소나기에 뺏긴 이것 뭐였을까요? 말모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뺏긴 거예요? 다 해놨는데. 그러니까요. 어떡해. 이 외에도요 사전 관련 자료와 조선어학회 회원들의 일기장, 이극로의 수첩까지 모조리 압수당하고 맙니다. 거의 다 왔는데. 아니. 자, 그리고요 압수한 자료에서는요 후원자들의 명단마저 나옵니다. 아이고야. 그렇게 일제 형사들은요 전국을 이젓듯 수색했고요 조선어학회 회원과 후원자들 포함해 모두 33명을 검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일행은 그 심한 고문을 계속 당하는 한편 폐가 멍이 들어가고 사지가 쑥쑥 쑤시어 죽음이 눈앞에 직면하여 있을 뿐이요 살아날 까망은 아주 막연하였었다.
자, 그러니까 원하는 내용을 자백할 때까지 끊임없이 고문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재심 결과에 희망을 잃고 낙심했던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석방이 됩니다. 모르지? 바뀔 리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석방? 우리는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복. 맞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겁니다.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재심 결과에 실망하고 있던 도중 광복이 찾아왔고요. 이틀 뒤인 8월 17일 함흥형무소에 수감됐던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석방된 겁니다. 와. 살아서 옥문을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겠죠. 그런데 조선어 학회 회원들이 정말 이 몸을 채 추스리기도 전에 찾아야 할 게 있어요. 지금 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맞아요. 그게 뭘까요? 원고. 사전 원고. 광복을 맞이하고 이제는 진짜 하루빨리 사전 편찬하는 일만 남았잖아요. 그런데 다시 찾은 조선어학회 사무실에서 원고의 흔적은 아이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죠. 원고라도 있으면 그래도 다시 빠르게 뭔가 진행할 텐데 그것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아, 정말 이 갑작스러운 광복과 함께 일제에게 뺏긴 사전 원고의 행방이 묘연해지고 만 겁니다. 자그마치 13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이고 말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광복한 지 24일이 지난 1945년 9월 8일 조선어학회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가 걸려온 곳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어디입니까? 여기 기차. 서울역. 서울역. 네, 여기 서울역이죠. 서울역. 맞습니다. 바로 서울역. 1945년 당시엔 경성역이었거든요. 네. 전화는 바로 이곳 경성역 역장으로부터 걸려온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여기? 경성역 창고에 조선말을 풀이한 원고 뭉치가 한 무더기 있어요. 여기 와서 한번 빨리 확인해 보세요. 경성역 창고에 조선말을 풀이한 원고 뭉치가 있다? 오. 사전의 원고를 찾은 겁니다. 자, 이 사전 원고를 찾은 조선어학회 회원들의 기분 어떻겠습니까? 아니 기분 알 거고 일단 출발이죠 바로 그냥. 야. 당시 상황이 남아있는 기록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사람 따라 말까지 옥살이 창고에 갇혔던 우리 사전 천일하에 해방된 원고 조선어학회 일동의 대환희. 와. 진짜. 자, 이 사전 원고를 되찾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던지 와. 신문에 기사까지 실린 겁니다. 와. 안 실리겠습니까? 실리죠. 아유, 그럼요. 경성역 창고에는요 400자 원고지 26,500여 장 분량의 사전 원고가 고스란히 놓여 있었던 겁니다. 와. 찾으시는 게 이게 맞지요? 그렇게 3년간 모진 옥살이와 시련을 견뎌낸 조선어학회 회원들과 사전 원고 모두 제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대한민국 독립군 대장이다.
1920년 6월 7일 새벽 6시경 봉오동 입구로 진입하는 일본군을 목격한 독립군. 자, 일본군을 보자마자요. 탕탕탕 몇 발의 사격을 시도한 뒤 이 독립군들이 불이 나게 도망을 갑니다. 자,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일본군의 강력한 무력 앞에 막다른 골짜기로 도망가는 줄만 알았던 독립군. 사실은 일본군을 유인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일본군이 독립군의 뒤를 쫓아서 이 봉오동 깊은 골짜기 한가운데로 들어선 그 순간 전군 사격하라! 홍범도가 이끄는 연합 독립군들의 무차별 사격이 시작됩니다. 정면과 막 오른쪽, 왼쪽 3면에서 총탄이 날아왔거든요. 일본의 월강 추격대들은요, 그때서야 포위됐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죠.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자, 이 혼비백산한 일본군은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이 기관총을 앞세워서 대응 사격을 합니다. 그런데 도망치려고 이 발버둥치는 일본군의 노력에도요, 그들은 결코 봉오동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사격이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봉오동에서 총격전이 계속되던 오후 4시 20분경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꽝!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더니 이 폭풍과 함께 비와 우박이 막 거세게 쏟아져 내린 겁니다. 자, 홍범도의 독립군도 이런 기상 상황 속에서 공격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때 일본군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이다. 지금이다. 소강 상태를 틈타서 재빨리 도망칩니다. 그야말로 하늘이 내려준 기회였으니까요. 에이, 그래요. 정신없이 도망치던 일본군.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상상하지도 못한 한 무리가 나타납니다. 일본군은 이렇게 소리쳤죠. 독립군이다. 독립군이 또 매복해 있다. 아니, 그러면은 그 독립군이 그 일본군이 도망갈 거를 계산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건가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이 총격전이 다시 가열차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일본군이 총을 쏜 대상, 놀랍게도 독립군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요? 일본군? 맞아요. 에? 어떻게 된 거예요? 맞아요. 아니요, 그게 어떻게 되지? 도망가는데 왜 거기가? 자, 당시 두 방향으로 나뉘어서 도망갔던 일본군이 서로 후퇴하다가 마주친 거예요. 뭐야, 그러면? 그러다가 상대방을 막 날씨 지금 안 좋고 지금 막 보이니까. 살아야 되니까 지금 상대방을 독립군으로 착각해서 서로를 공격한 겁니다. 북간도의 독립군 그 정도는 뭐 단번에 소탕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쳤던 이 월강 추격대대가 홍범도의 유인과 매복 전략에 보기 좋게 놀아난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 독립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실리죠. 독립군 승첩, 봉오동에서 적을 대파. 야, 이 독립신문에 봉오동에서 크게 이겼다는 승전보가 국내외 조선인들에게 날아든 겁니다. 자, 이렇게 홍범도, 그는 명실상부 독립군의 영웅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요, 봉오동에서 참담한 패배를 당했던 일본군은요, 4개월 뒤
이 북한도를 아예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병력을 이끌고 무서운 기세로 다가옵니다. 드디어 일본군이 제대로 쳐들어온 겁니다. 이때 동원된 일본군의 병력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2만여 명. 2만이요? 네. 전쟁하려고 그냥 이렇게 왔구나. 현지 부대 수준이 아니라 중앙 정부 차원에서 작전을 아예 그냥 작정을 한 거죠, 작정을. 맞습니다. 자, 이때 홍범도의 전략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이때도 게릴라였을까요? 근데 그 게릴라도 한계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2만 명은 홍범도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백두산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지형이다. 조국 땅과 더 가까이 가서 조선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전투를 준비하자. 자, 일본군을 피해서 독립군의 근거지를 봉오동에서 조선 땅과 좀 더 가까운 백두산으로 옮기자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홍범도 부대를 일본군이 아주 바짝 추격합니다. 그렇게 쫓고 쫓기는 일본군과 홍범도의 독립군 부대. 그런데 갑자기 홍범도가 이렇게 외칩니다. 모두 멈춰라. 아니, 한시라도 멀리 이 일본군을 따돌려야 했던 홍범도 왜 갑자기 멈추라는 명령을 내렸을까요? 갑자기? 왜 멈추죠? 가는 도중에? 자, 백두산으로 향하던 길에 이 야영을 하게 된 이 홍범도는요, 이대로 일본군에게 따라잡혀가지고 억지로 이 전투가 시작된다면 이거는 독립군한테 너무 불리하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억지로. 자, 그렇게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 홍범도가 멈춰선 이곳, 교과서에서도 너무 잘 나오는 역사적 장소, 바로 청산리. 여러분, 청산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시나요? 청산리 전투. 네. 그리고 바로 연이어서 나오는 게 김좌진 장군. 맞아요. 그렇죠. 네. 김좌진 장군이 딱 나와야죠. 네, 맞습니다. 딱 홍범도 장군은 뭐 봉오동, 네. 뭐 청산리 하면 김좌진. 김좌진. 시험 문제, 시험 문제. 네, 이렇게 나오는데. 시험 문제. 네. 자,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이 청산리 전투에서 김좌진과 함께 이 홍범도 역시 활약했습니다. 몰랐어요. 이건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저는 아예 다른 이 파트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자, 그런데요. 이 청산리에서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던 이 홍범도에게는요. 굉장히 풀기 있는 난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려운 숙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보시겠습니다. 청산리 일대가 은세계로 바뀌어 군사 행동이 곤란할 정도였다. 은세계? 은세계. 아, 눈이 많이 왔다? 그렇죠. 이 산악지대잖아요. 때문에 10월은요 이미 한겨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홍범도와 독립군 겨우 손바지 하나에 이 방수되지 않은 그런 집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말도 안 되는 그런 악조건과 압도적인 병력 차이에도요, 홍범도는요 매복하기 좋은 장소를 찾아 높은 곳으로 향합니다. 산 정상을 향해 간 것이죠. 그렇게 10월 21일 늦은 오후, 아니나 다를까 일본군은요 청산리 일대 여기저기로 밀고 들어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단합니다. 바로 산 정상에 있는 홍범도 부대. 그런데 이때 일본군이 하나, 둘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왜 그러지? 그 이유는 일본군이 홍범도 덫에 걸려든 결과였습니다. 산 정상으로 이동하는 척하던 홍범도 부대는요
사실 산 기슭을 통해 교묘하게 산을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와. 근데 그 사실을 몰랐던 일본군은요, 서로를 향해 총을 쏘는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봉오동 전투에서 이 5인 사격이 그때는 이제 정신없이 후퇴하는 과정에서 일본군께의 착각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 전투에서는 달랐습니다. 홍범도는 무엇을 잘 알고 있다? 지형을 잘 알고 있다. 이미 계산을 다 했던 거예요. 엄청나다. 자, 이 싸움을 완루구 전투라고 부릅니다. 와. 자, 그런데요. 홍범도가 이 한숨을 돌리기도 전에 또 다른 전투에 뛰어들입니다. 자, 이 전투, 그가 뛰어들었던 이 전투를 지금 주도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김좌진. 김좌진 장군. 완루구 전투 그 다음 날 또 다른 매복 장소를 찾아 이동하던 이 홍범도 부대가 김좌진 부대와 일본군의 전투를 목격을 한 거예요. 자, 홍범도 부대는요, 그 일본군의 뒤로 은밀하게 접근합니다. 와. 그리고 이 순간 일본군은 아비규환에 빠지죠. 와. 또 다른 독립군 부대다! 협공이다! 뒤에서 맹사격을 퍼부은 홍범도 부대로 인해 일본군 전열이 흐트러집니다. 와. 포위당했네요. 맞습니다. 와. 자, 그렇게 하루 종일 진행되던 전투는요, 후퇴하기 시작한 일본군의 패배로 막을 내립니다. 이 싸움을 우리는 어랑촌 전투라고 합니다. 어랑촌. 네. 자, 이렇게 청산리 일대에서는요, 6일 동안 총 10여 번의 전투가 이루어졌고요. 10전 10승. 와, 대단하죠? 좋다. 완전 완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0여 번의 전투를 통틀어서 우리는 청산리 전투라고 부르는 겁니다. 북한도의 독립군을 섬멸하겠다던 일본군의 계획이 아시다시피 좀 실패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자 그들의 칼날이 북한도의 조선 민간인들을 향한 겁니다. 홍범도는 또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만 했습니다. 자, 홍범도는 이때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실제? 네. 국제대회? 오, 신기하다. 나 봤어. 오, 저분이에요. 봤어. 자, 실제 모습 보니까 어떠세요? 진짜 인상이 약간 강인하시다. 그렇죠. 네, 딱 이렇게. 자, 그런데 두 사람의 이 옷차림도 그렇고 또 입김도 좀 그렇고 어때 보여요 지금? 추운 나라 네. 가신 것 굉장히 같아요. 지금 추워 보이죠? 네, 좋아. 이곳은 바로 러시아의 모스크바였습니다. 모스크바? 네, 모스크바. 당시 러시아는 내전 중이었습니다. 무장단체였던 이 독립군이 일본군도 개입하고 있던 이 내전에 참가해서 일본군과 싸우는데 힘을 좀 보태준다라고 하면 러시아로부터 이 무기와 추위 또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원조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렇다면 러시아에서 홍범도는 원하는 것을 과연 얻을 수 있었을까? 그게 문제죠. 그죠? 러시아는 홍범도와 독립군을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곳에서 독립군들은요 분열이 되었고 흩어지기까지 합니다. 항일 무장 투쟁의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온 러시아에서 독립군마저 잃고 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범도는요 소련이 된 러시아에 남아서 얼마 남지 않은 독립군들과 함께 농업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군 자금을 모읍니다. 항일 무장 투쟁에 대비하겠다는 생각을 놓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마저도 홍범도의 뜻대로 되질 않아요. 러시아 관리들이 홍범도를 찾아와가지고 땅을 환수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은 거예요. 네, 좀 황당했을 것 같은데 교수님 이때 홍범도가 선택했던 방법이 있죠. 예, 그게 이제 소련 공산당 입당이에요. 그래서 공산당 당원이 되면 좀 더 신분이 보호되고 그러면 내가 동포들도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안정된 생활을 하니까 독립투쟁을 좀 준비하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 때문에 입당을 한 게 아닐까. 뭐 그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홍범도가 러시아에서 지낸 지 16년이 흐릅니다. 어느덧 그의 나이 69세. 그런데 1937년 69의 홍범도에게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고려인들은 모두 짐을 싸서 기차에 탑승하시오. 자,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살아가는 고려인들에게 다짜고짜 기차를 타고 떠나라는 겁니다. 러시아의 한인 동포들이 강제로 이주당해 했던 그 이유는 바로 일본 사람들과 닮았다는 거예요. 아, 일본 사람들이랑? 네. 왜요? 그 이유는 조선인 중에서 혹시 일본의 첩자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이유로 러시아에서 아주 먼 곳으로 그냥 강제로 보내버렸던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 기차에 타야 했던 고려인들은 모두 17만여 명. 17만? 17만여 명. 그런데 그 가운데 누구도 있었을까요? 홍범도. 홍범도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한 기차는요, 무려 40여일을 달려 이곳에 도착합니다. 우리 처음에 나온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맞습니다. 아. 우리가 처음에 만났던 바로 그 카자흐스탄. 강제 이주를 당한 홍범도, 과연 그 뒤의 삶은 어땠을까요? 6년 후 어느 날 카자흐스탄 고려인 신문에 홍범도의 소식이 실립니다. 이렇게 말이죠. 홍범도 동무를 곡하노라. 홍범도 동무는 여러 달 동안 숙환으로 집에서 신음하시다가 그만 1943년 세상을 떠나셨다. 광복을 2년 남긴 1943년, 일제가 패망하는 모습을 미처 보지 못한 채 이역만리 카자흐스탄에서 파란만장했던 생을 마감한 겁니다. 이런 홍범도가 죽기 전에 한마디 유언을 남기죠. 내가 죽고 우리나라가 해방된다면 꼭 나를 조국에 데려다 주시오. 그의 염원은 과연 실현되었을까요? 네. 됐으면 좋겠는데. 됐으면 좋겠는데. 그의 모습을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맞아. 작년이었어요. 와, 너무 늦게 돌아오셨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와, 홍범도 장군님의 우리 교훈을 공군이 오 소름. 축하합니다. 호위했습니다. 오 소름. 와, 소름 되게 돋았어. 소름 돋는다. 오.